그날따라 이상했어요. 엄마가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던 박영나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만약에 진짜 바람이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을까? 왜 병원 얘기 나올 때마다 전화를 끊지? 왜 내가 아픈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그래서 영란은 처음으로 엄마 뒤를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웃기는 건 영나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멀리 다니지도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박성재를 끌어들였어요. 오빠, 나 오늘 엄마 어디 가는지 좀 알아야 돼. 또 왜? 그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 엄마 바람 아니라고. 그럼 더 이상하잖아. 바람이 아니면 뭐길래 나한텐 말 안 해? 나 이제 애 아니거든. 너 몸 안 좋다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내가 아픈데 내가 왜 모르는 사람이랑 엄마가 만나는지 그건 알아야지. 박성재는 처음엔 웃다 말았어요. 영나가 감정이 섬세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간 이식이 너무 딱딱 맞는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성재도 한쪽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자기 머릿속에서도 떠나지 않던 말이었거든요. 신규로 DNA가 일치한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고 병원은 아주 정중했고 엄마는 그 뒤로 자꾸 사라졌어요. 회사에서, 집에서, 모임에서. 그날 오후 엄마 고성이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겉보기엔 재단 관련 미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는 안 들고 나갔어요. 차에 타면서 구 사장 성재, 너희 먼저 들어가 있어라고 말한 것도 집 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따라 나가려 했는데 성재가 팔을 붙잡았어요. 너 어디 가? 엄마 따라가. 야, 너 진짜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래서 더 따라가. 성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랑 외박했다는 말 안 하면 되잖아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동생이 오늘은 그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재가 차를 뺐어요. 내가 운전할게. 너는 안 보이는 데서만 봐. 차를 몰아간 곳은 번듯한 호텔 라운지가 아니었어요. 재단 외부 상담실과 붙어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성재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대고 영나에게 창문을 낮추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봤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기다리듯 핸드백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는 걸. 곧이어 들어온 사람은 영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나이로 보면 엄마보다 2살, 3살 아래. 남자였어요. 그 붙어있던 긴장감은 딸이 예상한 남자친구 분위기가 아니었고 진짜 말하기 싫은 얘기를 오늘은 해야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영나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봐. 남자 맞잖아.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표정 아니야. 저건 남자 만나는 얼굴이 아니야. 저건 빚 갚는 얼굴이야. 빚? 응. 빚이거나 사정이거나. 근데 왜 나 몰래야?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제일 아플 만한 얘기라서. 뭐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성재 머릿속에는 벌써 하나가 떠올라 있었어요. 엄마가 최근 병원, 재단, 옛날 위탁 기록까지 죄다 뒤집어놨던 이유. 그리고 영나간 이식이 점점 시안을 좁혀가는 상황. 거기에 이 남자의 등장. 하나로 이어지려면 너무 쉬웠어요. 친부라인. 성재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나서도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집안 판이 또 한 번 갈라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란은 참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다시 나가려는 순간 멈춰 세웠어요. 엄마, 나 진짜로 알아야 될 것 같아. 뭘? 엄마가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내가 그걸 왜 알아? 내 얘기라서. 고성이가 아주 잠깐 멈췄어요. 얼굴로는 그게 무슨 소리니 하고 있었지만 손이 살짝 굳었어요. 아이가 감으로 찍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괜히 딴소리를 했어요. 누가 너더러 내 대신 일하래. 내가 너 일만 시켜먹는 엄마야. 엄마, 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왜 자꾸 신경을 써?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그 말이 더 이상해. 뭘 버려? 누구를 버리고 나와? 무릎을 반쯤 꿇은 채 말을 이어가는 딸을 보고 고성이는 결국 가던 길을 멈췄어요. 이쯤 되면 더 숨기는 게 오히려 의심을 키운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빵하고 터뜨릴 수도 없었어요.
박진석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택한 건 타협이었어요. 알았어. 그럼 오늘은 내가 같이 가. 정말? 대신 내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 말이 희한했어요. 보통은 딸한테 숨기고 아들에게 상의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성재에게는 감추려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집안 체면과 이어진 일이었어요. 박진석에게 들키면 집안 서열이 뒤집힐 일 아니면 최소한 내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말이 돼버릴 일. 그런 거라서 엄마는 딸은 데리고 가도 아들은 배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차 안에서 영란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안 아팠으면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었어. 병원이랑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라인이 병원이랑 더 잘 맞아. 야, 라인이요? 응. 피가 그쪽이 더 진하. 그게 무슨 말인데요? 내 아버지 쪽 사람이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나가 그대로 굳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평생 박진석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아프기 전에도 아프고 나서도 박진석은 늘 묵직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화를 낼 때도 있고 사업 때문에 바쁠 때도 있었지만 우리 딸 건강이 제일 먼저야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 말고 또 다른 라인이 있다는 건 엄마가 한 번쯤은 그 사람을 사랑했거나 최소한 그 사람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란은 그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아빠 아니야? 내 아빠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야. 그 사람은 너를 키운 아버지고 책임진 아버지야. 다만 내 몸이 지금 그쪽 사람들 피랑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문제야. 아빠는 알아요? 아직. 엄마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너 살리려고. 엄마가 처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을 때 영란은 울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헷갈렸어요.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친부 쪽 피를 확인하고 다녔다니. 상상하지 못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말이 됐어요. 왜 엄마가 재단 기록을 다시 열어보고 왜 예전 병원 사람들에게 또 연락을 하고 왜 그때 그 수녀를 찾으려고 했는지. 왜 기사 난 뒤에도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 다 한 사람의 피를 찾아야 설명이 되는 행동들이었죠. 상대는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희끗했고 손등에 주름이 깊었어요. 근데 얼굴 자체는 선이 비슷했어요. 영나가 거울에서만 보던 어떤 선이 그 사람 얼굴에도 있었거든요. 남자는 처음엔 놀란 얼굴을 했어요.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고성이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얘가 들을 때가 됐어요. 성혜 씨,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집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당신도 몇십 년 동안 잘 살았고. 그럼 됐지, 뭐하러 이걸. 그럼 우리 애는 왜 아파요? 왜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당신들 쪽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있었어요. 내가 연락했을 때 한 번만 병원 오라고 했으면 됐어요. 당신 쪽 형제 중에 간 맞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남자가 말문이 막혀서 돌아봤어요. 이 대화는 완전하게 영나가 예상했던 장면은 아니었어요. 이건 애인을 만나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신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아이를 살리려면 당신 집안이 한번 움직여야 한다는 요구였어요. 그럼으로써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확실해졌어요. 엄마는 남자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 집 아빠 체면을 지키면서 동시에 딸의 친부 라인을 살려두려 했던 거예요. 영나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어요. 아저씨가 제 친아빠예요? 남자가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태어나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 그때 책임을 못 졌던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 집 아버지고 나는 내 몸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일 뿐이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안이 간이 안 좋아. 위로도 그랬고 동생들도 그랬고 나도 몇 번 입원했어. 그때 수치가 비슷한 게 나왔을 거야. 그래서 성희 씨가 날 찾은 거지. 그럼 엄마가 만나고 다닌 건 바람이 아니고 내 사정 때문이야. 고성이가 마무리하듯 말했어요. 근데 너한테는 차마 말 못했어. 너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빠가 알면 어떡하냐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눈치를 제일 많이 본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 아빠가 내 친부가 아니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내 병을 해결하는 혈통이 딴 데 있다고 말하면 너부터 무너질 것 같았어. 그 순간이 첫 번째 심리 클라이맥스였어요. 시청자로 보면 여기서 한 번 숨을 고르게 되죠. 아, 엄마가 숨기던 건 연애가 아니라 혈통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란은 그 다음 질문을 바로 던져요. 그럼 그날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얘기, 그거랑 이거랑도 연결돼요? 이 질문이 터졌을 때 고성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이미 지은우가 병원 노인들에게 들은 얘기, 눈 오던 날 표식이 2개 있었다는 얘기가 재단 쪽으로도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최근에 그 기록까지 뒤집어 봤다는 것도 영라가 알게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우연히 겹쳤을 확률은 더 낮아진 거예요. 고성이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날 병원에서 아이를 2명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는 내 혈액형하고 같았고 하나는 내가 위탁하러 갔던 애랑 비슷했대. 근데 기록에는 하나만 남아 있었어. 그때 내가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혹시라도 내 친부라인 애가 너 대신 다른 집으로 갔을까 봐였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쪽 혈통을 아무리 찾아도 안 맞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 병원 사람들 다시 만났던 거야. 엄마가 나 몰래 사람 만난 게 그거였어요? 응. 그럼 왜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요? 오빠는 내 아빠 닮아서 체면 먼저 생각하거든. 나도 그게 싫은 건 아닌데 이 일은 체면 먼저 두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집 딸이 알고 보니 피가 달랐다는 말, 그 아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순간 집이 솟구쳐. 그래서 너한테만 먼저 말한 거야. 영란은 이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바닥을 봤어요. 자기 존재를 구성하던 말이 한꺼번에 섞여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딸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지금 아빠였는데 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줄에서 나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혀끝에 맴돌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 딸인데라는 말. 근데 그건 굳이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살부터 해야 되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이 얘기를 박성재에게 바로 하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한 것도 있었고 영나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숨기면 꼭 돌아서 듣게 돼요. 성재는 며칠 뒤 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이런 말을 듣고야 말았어요. 성혜 씨,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안 엮는 게 좋겠어.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미 엮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랑 결혼할 때 그런 거 다 정리돼 있는 줄 알았어. 그때는 얘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잖아요. 그렇다고 옛날 사람을 다시 끌어와. 이 사람들 피가 더 잘 맞는다잖아요. 이쪽은 다 안 맞는다는데. 그래도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그때 내가 애를 보낼 때 이 사람 라인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보내려면 깔끔하게 보내라고. 여기까지 듣고 성재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 사람 라인이라니요. 2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고성이는 또 들켰네라는 얼굴이었고 박진석은 이걸 얘가 들으면 안 되는데라는 얼굴이었어요. 성재는 한 번에 다 말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 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나 얘기잖아요. 우리 집 딸 얘기잖아요. 제 동생이잖아요. 고성이가 먼저 숨을 골랐어요. 영나 친부 라인 쪽에 간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 친부 라인 그러니까 아빠 아니고 다른. 성혜 씨. 박진석이 말릴 틈도 없이 얘기가 나가버렸어요.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이상하게 움직이던 거, 기사 나갈 때마다 사람이랑 몰래 만나던 거, 병원 기록을 혼자 다시 찾아보던 거. 그게 전부 남자 때문이면 진작에 화를 냈을 텐데 동생 피 때문이라니까 화가 나는 동시에 납득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그걸 처음부터 나랑 상의 안 했어요? 나라고 그 사람 안 만났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버지 닮아서 그래. 이 집이 깨질까봐 먼저 생각하잖아. 그럼 내가 못 가잖아. 깨져도 돼요. 사람부터 살리고 나서 깨져도 돼요. 아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나부터 살리고 보자고. 근데 그 말에 다른 뜻까지는 안 해준 거예요. 박진석은 이 대화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재야,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한 건 너까지 이 일의 무게를 얹고 싶지 않아서였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내 동생이랑 엄마 편 좀 들어라. 이 말은 박진석 나름의 항복이었어요. 그는 자기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기 집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는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판이 거의 드러났죠. 엄마가 지키려 했던 건 애인도 아니고 돈줄도 아니고 잊고 싶은 과거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사실은 다른 줄에서도 나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였어요. 그걸 말하는 순간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상처받을 걸 알았으니까요. 박진석은 아내가 이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시 마주해야 하고, 박성재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하고, 영란은 어쩌면 나는 이 집 피로만 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모두가 아플 얘기였어요. 이 상황까지 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은호였어요. 그날 눈 오던 날 병원에서 아이가 2명 있었다는 걸 밝혀낸 사람. 그 라인을 추적해서 재단 기록까지 열어준 사람. 고성이는 결국 지은호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이름이 2개 있었다고 했죠? 네. 그중 하나가 우리 쪽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아버지 라인까지 찾은 거고요. 아, 그래서 최근에 병원 기록이 다시 열렸었구나. 은호 씨도 알죠? 그때 그 방에 있던 애들은 다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저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다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럼 우리 애도 그랬을 거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남자 숨기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자기 딸을 다른 줄에서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 줄을 조용히 붙잡아 두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엄마가 바람 피운다고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 만남들이 다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그 말만 곱씹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 쪽이었을지 몰라요. 이 말이 딱 고성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끝까지 단정은 안 해요. 우리 애가 그 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일 수도 있다로 남겨둬요. 그래야 어느 쪽이 틀려도 완전히 죄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은호 입장에서는 그 말만으로도 그림이 보였어요. 눈 내리던 날 방에 2아이 재단과 연결된 집, 기록에서 빠졌던 이름,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끌어올린 친부야인. 이게 다 한 줄로 이어졌다고 느껴졌어요. 선배, 성재 어머니가 그 얘기까지 했대요. 퇴근 무렵 이지혁에게 말했을 때 이지혁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 결국 거기까지 갔구나. 선배는 알고 있었어요? 추측은 했지. 안 그러고서야 그 사람이 왜 그 나이에 그 위치에서 저렇게까지 조용히 사람을 만나겠어. 돈 때문이면 집안에서 해결하고 사랑이면 숨길 이유가 없지. 결국 남편이 모르는 피랑 관련된 거였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그 집은 아픈 딸 살리려고 예전 남자까지 다시 불러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바람보다 더 위험하긴 해. 부부 사이는 썩어도 집안 혈통 얘기는 한 번 꺼내면 못 집어넣거든. 진짜 가족 드라마네요. 너도 그 중간에 있고. 저요? 너도 그날 그 병원방에 있었던 애잖아. 다른 집에서 데려갔을 뿐이지. 그렇지. 지은호는 그 순간 조금 묘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일이 자기 집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단 기록이 다시 열렸다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같이 설명 들으라는 연락이 자기한테도 자꾸 온다는 것도 그렇고 마치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애들은 평생 서로를 불러내는 자석 같은 걸 달고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이 끌려 나오고 한 명이 진실을 찾으면 다른 한 명도 기록이 열리고 이런 와중에 정순이는 식당에서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슬금슬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딸이 그 큰 집이랑도 얽혀 있다면서요? 아이고, 그럼 사장님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은 돈 많으니까 하나쯤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정순이는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알기로 그 집 사람들은 지금 누구 피가 더 많나를 찾고 있는 거고 이 애가 어느 줄에서 왔나를 집요하게 따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건 부잣집이라는 포장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그래서 정순이는 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날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결국 다 끌려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내 얘기해. 나중에 남의 입으로 듣지 말고. 엄마는요? 엄마는 그날 얘기만 하면 돼. 눈 오던 날 내가 너 데리고 나왔다는 그 얘기.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엄마도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이제 그날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 그 사람들이 2명이었는지 3명이었는지 표식이 바뀌었는지 그걸 다시 보자고 하면 엄마는 또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아. 그건 이제 너희가 해. 정순이는 이게 자기 한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애들을 지켜낸 게 자기 몫이었지. 재단이랑 병원이랑 남편 있는 집이랑 맞붙어 싸우는 건 자기 몫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이제 자라난 애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내 얘기 먼저 해라라고 한 거예요. 비슷한 시각 박성재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옛날 남자를 다시 불러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아버지가 그것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걸렸어요. 도대체 이 집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덮어놓고 살고 있는지 그 깊이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박성재가 먼저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어릴 때 얘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어릴 때 내가 사고 많이 쳤는데 어느 걸 말하는 건데. 영나 태어났을 때요. 그때 아버지 계셨어요? 그게 무슨. 엄마가 말하길 그때 엄마가 무서웠다고 했어요. 뭘 무서워했어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날 병원에서 아내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애가 둘이래. 뭐? 아니, 이름이 2개라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흐느끼던 목소리. 그때 박진석은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고 재단에 전화를 돌려서 확실하게 해라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처리는 전부 위에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와서야 알게 된 일이었죠.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했어. 그 복잡했던 게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럼 아예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그때 똑같은 날 비슷한 애가 1명 더 있었다 정도는 알려줬어야 됐잖아요. 너희가 어릴 때는 그 말이 더 상처였어. 지금은요?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면 더 상처더라. 이 말은 박진석 입에서 나온 것 치고는 꽤 솔직했어요. 그는 평소엔 집안 얼굴, 사업 얼굴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걸로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딸이 아프다는 건 집안 이미지로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옛날 남자를 다시 불러낼 만큼 상황이 왔다면 이건 체면을 조금씩 떼어내야 되는 때였어요. 이렇게 집안 안에서 각자 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날 재단 상담실에 앉았던 그 남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그 사람. 실제로는 이름이 있었어요. 한도윤. 50대 후반 예전에 재단 장학금으로 의대까지 보냈던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고성이가 젊었을 때 그 재단에서 일할 때 잠깐 스쳤던 사람. 둘 사이에 큰 로맨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간이 안 좋다. 나는 아이를 보낼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깊이. 그런데 그게 20년,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남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도윤은 집에 돌아가서 대뜸 동생한테 말했어요. 너간 수치 검사한 지 얼마나 됐어? 형은 갑자기 만나자더니 그 얘기야? 이번 주 안에 한번 해. 왜? 그때 그 여자 있잖아. 어떤 여자? 재단에서 일하던 여자. 그때 애 보낸다고 울던 여자. 그 집 딸이 지금 위독하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피가 같은 쪽일 수도 있대. 형, 그게 사실이면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해? 그 집이 숨기고 있었대. 남편이 딴 사람이라. 아, 어차피 우리 집도 간으로 고생한 거 아버지 때부터 다 알잖아. 그런데도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건 형제 중에 누군가 맞았기 때문이잖아. 그럼 이번에도 한 번은 보라는 거야. 형,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우리도 언젠간 부탁할 일 생길지도 몰라. 그때 그냥 외면당하면 좋겠냐. 이렇게 한도윤 쪽에서도 집안 눈치를 보는 장면이 생겼어요. 이건 그쪽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어요.
박진석이 체면을 보는 것처럼 이쪽도 우리 가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이 소름 끼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면 있는 대로 감추고 잃은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움켜쥐고. 이 즈음 영란은 자기 안에서 하나가 더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그날 그 방에 있었던 다른 애는 누구였지?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어요. 병원 기록을 다시 열어본 고성애, 노인 간호사를 직접 만난 지은호, 그리고 초기 자료를 재단으로 보낸 실무자. 영란은 그 중에서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지은호였어요. 언니 잠깐만 시간 돼요? 네. 병원 쪽이요? 아니요. 그날 얘기요. 눈 오던 날.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둘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컸는데도 공통분모가 많았어요. 둘 다 누군가를 평생 그리워하며 자란 집안이었거든요. 한쪽은 내가 그때 그 애만 안 잃어버렸어도였고, 한쪽은 내가 그때 그 애를 멀리 보냈지만 잘 살았으면이었어요. 그 애가 누구였는지는 서로 달랐지만요. 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는 그때 그 방에 있던 애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들었어요? 둘. 수녀님이 그랬어요. 같은 날 들어온 애가 둘이었고 이름표가 비슷해서 헷갈렸다고. 그럼 그 둘 중 한 명이 저였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죠. 이름 끝에 라 들어가는 애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그 남자 라인이랑 맞는 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럼 우리 진짜 같은 날 같은 방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말 끝에 둘이 잠깐 웃었어요. 되게 이상한 웃음이었죠. 우리 되게 기가 막히게 꼬여있네요 라는 웃음. 서로가 서로의 거울 같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결핍 같기도 한 웃음. 지은호가 물었어요. 그럼 영나 씨는 친부 라인 만나는 거 괜찮았어요? 괜찮았냐고 하면 아니요. 이상했어요. 엄마가 남자 만나는 걸 보고 충격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내 병을 더 잘 안다는 게 더 이상했어요. 저도요. 네. 저도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로 컸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랑 같은 날 들어온 애가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그 애가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럼 우리 나중에라도 그 사람 찾으면 같이 봐요. 좋아요. 이 약속은 아마 지켜질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랑 같은 출발점을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 꼭 보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자기 인생이 뒤섞였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동안 조용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지강호요. 지강호는 은호 동생이잖아요. 이 줄거리의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가 보기엔 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었어요. 재단이 이랬네, 그 집이 이랬네, 친부가 어쨌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이름도 슬쩍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같은 날 들어온 아이가 남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데려온 아이가 꼭 여자의 둘이었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정순이가 이 얘기를 슬쩍 꺼냈을 때 지강호가 웃었어요. 엄마, 그럼 나도 그 큰 집 애였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날 방에 애가 둘이었대잖아. 둘 중에 하나가 누나였으면 나야 아니겠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엄마 나까지 그쪽 집 애면 그 집 망해. 왜? 두 명이나 한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 걔네 체면이 그걸 버티겠냐고. 이 말에 정순이가 피식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가진 집은 우리 집으로 온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는 말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는 말을 더 좋아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강호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기록이 엉망이었으면 성별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름표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이건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쯤 되면 고성이도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박진석과 같이 지은 오정순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겉으로는 사업 얘기하고 그때 감사했다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진짜로 가정 얘기를 하려는 자리였어요. 고성이가 먼저 말했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사람을 만났던 건 죄송해요. 근데 그건 남자가 아니라 우리 애 살리려고 그쪽 줄을 다시 확인했던 거예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아픈 애 있으면 뭐든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그 병원에서 아이들이 섞였던 얘기가 다시 나왔고 그중 하나가
우리 쪽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은호하고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대요. 그래서 은호 씨한테도 말해야 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이긴 했는데 이렇게 그 집 어른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또 달랐어요. 이게 우리가 너희 집 애를 데려왔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도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내가 그 집 애였으면 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그럼 이 집과 한 집 살았던 동생은 뭐가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고성이는 그게 보였는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은호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집은 그걸로 빚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는 꼭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찾아서 너무 반가웠는데 찾자마자 검사 얘기해서 많이 상하게 했잖아요. 그건 제가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순이가 여기서 한마디를 보탰어요. 사람이 급하면 순서가 바뀌죠. 우리도 그랬어요. 그날 눈이 너무 와서 그냥 애만 데리고 나오느라 서류도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이 말은 사실상 우리도 실수했다는 고백이었어요. 한쪽만 잘못했다고 끝내지 않고 둘 다 그때는 젊고 무서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줄어들어요. 이 집 잘못, 저 집 잘못으로 쪼개지지 않고 그때가 그랬다로 묶이거든요. 이렇게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박성재가 슬쩍 물었어요. 그럼 그 친부 라인부는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걸로 할 거죠?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당신 아버지가 견디죠. 아버지가 견디는 것도 있고요. 내가 견디는 것도 있고. 성재가 웃었어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이 견딜 수 있는지부터 보자고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 주인공을 시청자가 싫어하긴 어렵겠죠. 자기 감정보다 동생 감정을 먼저 말해주는 캐릭터니까요. 이날 얘기 이후로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떼놓고 숨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대신 오늘 그쪽 간 수치 보러 간다 재단에서 옛날 사람 한 명 더 찾았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감추면 다들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숨기지 않으니까 아무도 바람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됐죠. 처음에 영나가 의심했던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이상하다는 감각은 사실 이상한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함의 정체가 남자가 아니라 자기 몸의 출처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제야 이해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아이가 딱 2명이라고만 돼 있지만 그날 같은 기록을 가진 위탁 문서가 하나 더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집, 또 다른 줄, 또 다른 피. 그 사람까지도 언젠가 병원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나도 그날 거기 있었던 것 같다 하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집 사람들은 또 한 번 모여서 우리는 그때 젊었고 무서웠고 죄를 덮으려다가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말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숨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숨겼다가 딸에게 바람 의심받고 아들에게 순서 틀렸다는 말 들은 게 얼마나 피곤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눈에 보이게 달라졌어요. 원래는 각자 일 보러 나가면서도 서로 핸드폰 화면을 살짝씩 가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병원 들러요. 재단 쪽에서 옛날 담당자 한 명 더 찾았다네요. 그쪽 집안에서 검사 한 명 더 하겠대요. 같은 말들. 숨겨놓으니 전부 바람 같았던 게 꺼내놓으니까 전부 사정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영나가 그때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고 했던 말이 사실은 이 집안에 제일 먼저 필요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모르게 해서 불안했던 거지 알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건 아니었어요. 치명적인 건 숨기는 방식이었지.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걸 그렇게만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박진석이 그랬어요. 그는 체면이랑 집안의 외형을 평생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아내가 옛날 남자와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에선 좀 흔들렸어요. 아무리 딸 살리려고라고 이유를 붙여도 남편으로서는 기분이 좋아지진 않죠. 특히 그 옛날에 자기가 그럼 그 아이는 깔끔하게 보내자고까지 말했던 건 그때 그 관계까지도 덮자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시 열렸다는 건 그때 자기 말이 전부 지켜지진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닿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박진석이 먼저 고성이를 불렀어요. 성혜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안 하면 또 밀려요. 이 대화는 애들 없이 집안 사람들 다 들어간 뒤에 둘만 있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둘이서만 얘기하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보통은 성재가 옆에 앉아 있고 영나가 눈치 보면서 물잔 놓고 그 와중에 집안 기사들이 들락거리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만 있었어요. 그만큼 이 얘기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당신 그 사람한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아픈 거. 그리고 그쪽 집안에 간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당신이 그 집안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때는 제가 그 사람 집에 직접 가서 문서 들여다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걸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요? 이 말이 박진석 가슴에 쿡 박혔어요. 그 말도 그렇거니와 톤이 너무 평평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식으로. 고성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겪을 몸의 일들이 누구 쪽에서 물려온 건지. 그런데도 박진석과 결혼하기로 했던 건 그게 그 아이한테는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죠.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는데 그때 젊은 자기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나한테 말할 때가 됐다고요? 지금은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데려가려는 여자였고 그 사이에 애가 이렇게 아팠고 그럼 말해야죠. 라가 들어간다는 그의 이름까지도요? 그건 나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기록이 흐릿한데 같은 날 같은 표식이 2개 있었다고 해서 의심하는 거지. 당신은 의심만 하고 나는 확신한 사람 취급을 받는군. 당신이 이 집 가장이니까요. 이 말에는 인정도 있고 옅은 비아냥도 있었어요. 당신이 가장이라면서요. 그럼 이 무게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 묻어 있었어요. 박진석은 알면서도 한숨만 쉬었어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들어버려서 당장 그럼 그 남자 만나지 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딸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래도 박진석은 선을 하나 그었어요. 어찌됐든 그 사람 이름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최대한 짧게 끝내요. 그건 나도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 집안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쪽에도 분명히 말하세요. 이건 어느 집이 더 잘났다, 피가 순수하다 이런 문제 아니라고. 그냥 아픈 애가 있어서 그 집 피를 쓴 거라고. 그 얘기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도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싸울 때가 아니니까 덮자. 이 합의가 된 거예요. 이 합의가 없었으면 다음 날이라도 너 왜 옛날 남자를 만나? 로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냈으니 이 집은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집처럼 조용히 덮어주지 않죠.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 쪽 말단 직원 하나가 재단에 출입하던 프리랜서 기자에게 흘린 말이 퍼졌어요. 재단 이사장 부인이 옛날 위탁아동 아버지랑 다시 연락하고 다닌다더라. 이 말이 어디서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곧 사생아까지 붙어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수습이 어렵잖아요.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또 박성재였어요. 홍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본부장님, 안 좋은 얘기가 돕니다. 어떤 종류예요? 가정사. 그럼 더 빨리 말했어야죠. 확정된 건 아니라. 확정 안 된 얘기를 막는 게 홍보팀이잖아요. 박성재는 바로 위로 올리지 않고 먼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막아야 돼요. 뭔데? 엄마 옛날 아는 사람이랑 다시 연락했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왔대요. 그게 지금 딸이 아프니까 친부 찾았다로 안 가고 애 아빠가 둘이었다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나? 그 사람 아니면 병원 아니고요. 병원 아니면 재단이에요. 재단이면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잡으려면 엄마가 나한테 그 사람 이름은 줘야죠. 고성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 사람 이름을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생각과 힘이 세요. 이름만 알아도 그 사람 과거랑 현재랑 줄줄이 딸려 나오니까요. 게다가 한도윤은 지금도 혼자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재단 관련 기사에 한 줄이라도 나오면
그 가족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성재가 이름을 달라고 하는 건 지금이 아니면 이 소문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었어요. 한도윤. 한도윤. 그 사람 이름이야. 재단 사람 맞네요. 옛날 사람이지. 알겠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박성재는 이름을 받자마자 회사 법무팀이랑 홍보팀을 동시에 불렀어요. 이 이름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확인해달라. 지금 도는 루머가 어느 라인에서 나왔는지 찾아달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시켰어요. 이건 사정 내용이라 기사화될 경우 가족 명예훼손으로 바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문을 돌리라고. 그건 이 집이 가진 힘이었어요. 가진 집이 명예훼손 카드를 쓰면 기자들도 살짝 물러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 더 드러난 게 있었어요. 이 루머는 재단 외부 상담실에서 어떤 여자가 누군가와 만나는 걸 봤다는 아주 작은 목격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가 고성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 닮았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 병원에서 재단 담당자가 내려왔던 날이었고 그 영상이 건물 CCTV에 찍혀 있었고 병원 말단 직원이 그 영상을 보고 친구한테 저 사람 누구누구 아니냐 하고 말한 게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보다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공돼서 나온 얘기였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된 뒤 성재가 지은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너한테까지 이상한 얘기 돌면 나한테 바로 말해. 너까지 피해받게 할 생각은 없어. 아직은 안 왔어요. 오면 바로. 네. 이렇게 한번 족이 지나가 됐지만 문제는 사람 마음이 한번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성희가 옛날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나자 예전 그 수녀를 아는 사람 하나가 또 말을 흘렸어요. 그때 아기 둘이 있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집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요. 이 말은 곧장 병원 기록을 뒤집어 본 사람들 귀로 들어갔고 다시 재단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게 공식적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냐는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이 논쟁 자리에는 박진석도 고성희도 안 나갔어요. 대신 박성재가 나갔어요. 그의 위치가 딱이었죠.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와 재단의 입장도 알아야 하는 사람.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선이 있었다고 공식으로 남기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는 눈이 생깁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날은 눈이 많이 왔고 성재가 말했어요. 인력도 부족했고 서류도 아직 다 디지털화가 안 돼 있던 때였죠. 그럼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럼 당사자들에게는 전부 연락을 돌려야겠죠. 돌리세요. 대신 지금 있는 집을 흔들라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까지만 말해도 됩니다. 가족마다 받아들이는 용량이 다르니까요. 언론에는요. 언론에는 현재 확인 중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이식이 걸린 문제라서 당사자 안정이 제일 먼저라고 꼭 써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성재는 머릿속으로 내내 영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나 옆에 앉아있던 지은호, 더 멀리서 그걸 알고 있을 정순이, 또 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이름 없는 아이들. 이 사람들 얼굴이 다 한 번씩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시 혼선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여전히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성재는 영나방으로 갔어요. 영나는 침대에 기대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무거웠어요. 나 기사 될 뻔했다며. 근데 안 됐어.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왔대? 안 나오게 막았어. 고마워. 근데 너도 알지. 이게 한 번 더 터지면 그땐 내가 못 막을 수도 있어. 알아. 그래서 나도 오늘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이제는 아빠한테도 다 말하자고. 아빠가 모르는 상태로만 두면 나중에 아빠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얘기 끝났어. 아버지도 아셔. 그래? 그럼 좀 낫다. 영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병세가 진짜로 안 좋은 사람의 숨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농담을 했어요. 근데 오빠 엄마가 남자 만나는 줄 알았는데 내 병 때문에 친보라인 만났다고 하니까 묘하게 더 피곤하다. 왜? 남자는 가족 몰래 연애했네 하고 끝인데 친보라인은 그 다음부터가 다시 시작이잖아. 뿌리부터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알아. 그래서 이해는 돼. 근데 그때 바로 말해줬으면 내가 오빠 붙잡고 울지는 않았을 거야. 미안. 오빠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야지. 그래도 너 울었던 거 생각하면 내가 다 미안하더라. 이 농담 섞인 대화 속에서도 둘의 입장차는 분명했어요. 영란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생각했고 성재는 집안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둘 다 옳았어요. 그래서 둘 다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며칠 뒤엔 한도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검사해봤더니 내 동생 간 수치가 너희 아이랑 맞을 수도 있겠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무리 계산해서 사람을 불러도 실제로 수치가 맞아야만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맞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놀랍게도 박진석이었어요. 그는 그날 회사에서도 웃었어요. 직원들이 요즘 회장님 표정이 밝아지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박진석이 먼저 말했어요. 성혜 씨, 그 사람 집에서 도와준답니다. 정말? 당신이 생각했던 그 사람 동생 쪽에서. 그쪽은 집안에 말 안 해도 된대요? 나중에 알면 설명하겠다고 했답니다. 우리랑 입장이 같더군요. 고맙네요. 당신이 고맙다고 해야지. 나는 아직도 이 일이 내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박진석도 이 일의 본질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남녀 문제도 과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이 살 수 있는 줄을 하나 더 잡은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줄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한번 열어야 한다는 걸요. 수술 일정이 다시 잡히고 이번에는 재단에서 제공한 회복 병실까지 준비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가족끼리는 따로 들어오셔도 된다고 했지만 이번엔 모두가 같이 있었어요. 정순이도 지은호도 박성재도 박영라도 심지어 지강호까지. 사람들끼리 묘하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아니까 굳이 날 선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한도윤의 동생이 들어왔어요. 영라 입장에서 보면 거의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눈이 조금 닮아 있었어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 아이한테는 나중에 이야기하려고요. 오늘은 그냥 사람 살리고 왔다고만 할래요. 영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게 좋아요. 사람들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드라마지만 이런 대사는 시청자가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 말이에요. 오늘은 사람 살리고 왔다. 그 앞에 붙는 모든 서사와 죄책감과 과거는 잠깐 접어두는 말이니까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에서 고성희와 정순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은 젊을 때는 절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쪽은 재단 사무, 한쪽은 남편 사업이 무너져서 식당으로 내려온 사람.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내 딸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앉아 있었어요. 정순이가 먼저 입을 뗐어요. 그날 병원에서 애 보낼 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까봐. 나는 그날 데려올 때 무서웠거든요. 길 몰라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젊어서 하루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 때문에 몇십 년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같이 앉아서 기다리네요. 네. 누구는 바람났다고 하고 누구는 사랑이라고 하고 누구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애 때문에 그랬고 지금도 애 때문에 이러는 거죠. 맞아요. 둘은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젊은 시절의 허세도 집안의 자존심도 세상에 대한 경쟁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우리가 무서웠다는 공통점만 있었어요. 수술은 길었지만 잘 끝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검사를 받고 옛날 사람을 만나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아들에게 설명하고 딸에게 울게 하고 재단을 한번 흔들어서 얻어낸 게 겨우 가능성은 있습니다였어요. 그런데도 다들 안도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정당했거든요. 남에게 빌린 게 아니라 자기 피를 정확히 찾아가서 얻어낸 가능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영란은 병실에서 회복을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입술이 아직 하얗고 눈 밑에 그림자가 많았지만 숨소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그 옆에 고성이가 앉아 있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누구 만나러 다녀도 안 의심할게요. 왜? 이제 알았잖아요. 엄마가 지키려던 건 남자가 아니고 나였다는 거. 그래도 이제는 안 다닐게. 아니요. 필요하면 다녀요. 대신 나한테만 말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고성이가 딸 손을 꼭 잡았어요. 잡으면서 젊었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손을 잡아줬으면 지금이 조금 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그때는 너무 어리고 너무 자존심이 세서 누군가한테 나 사실 이런 과거 있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이든.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진짜로 옛날 일을 닫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숨겨온 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결국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같은 날 저녁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서 메모장에 또 하나를 적었어요. 어떤 집은 남자를 숨기고 어떤 집은 친부를 숨긴다. 어떤 집은 체면을 숨기고 어떤 집은 눈물난 과거를 숨긴다. 근데 결국 다 같은 이유였다. 애 살리려고. 이 문장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 집 저 집이 다 멋대로 얽혀 있는 것 같았지만 끈을 따라가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 오던 날 겁 많던 어른들이 서툴게 결정해버린 그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작한 비밀들이 돌고 돌아 20년 뒤, 30년 뒤 다시 병원 복도로 모여앉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완전히 외면하지 못할 거예요. 한번 피가 통했으니까요. 숨기려던 것도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엄마가 지키려던 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딸이 먼저 알아줬으니까요. 이건 엄마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었고 딸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그 방에서 헷갈렸던 이름표 하나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의 감정과 삶을 흔들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말로 닫혔으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로 들어가자 겉으로 보기엔 모든 갈등이 한번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어요. 병원에서 수치가 안정적입니다라는 말을 몇 번 해주니까 사람들 표정에 웃음도 돌아오고 재단에서도 좋은 일로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연락을 해오고 박진석도 회사에서 가족 일은 잘 해결됐다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엔 그랬던 거고 내부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한동안 참았던 질문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입이 근질거린 사람은 지강호였어요. 지강호는 늘 이렇게 속으로만 참아왔던 얘기를 한 번에 내뱉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식당에 들러서 누나 얼굴 본 뒤에 설거지하는 척하다가 툭 내뱉었어요. 누나, 그 집은 좋겠다. 뭐가? 엄마가 숨긴 게 남자가 아니라 자기 딸 혈통이었다며. 그거 알고 나면 진짜 좀 풀리겠다. 풀리긴 뭐가 풀려. 아니, 생각을 해봐. 엄마가 남자 때문에 몰래 나다니는 거랑 나 살리려고 몰래 나다니는 거랑 이건 완전 격이 다르잖아. 전자는 나 몰래. 가 먼저고 후자는 나 때문에. 가 먼저잖아. 그 집도 다 좋기만 하진 않았을 거야.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남자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딸 마음은 진짜 좀 풀렸을 것 같아서. 나였으면 그날 바로 울었겠다. 너는 맨날 운다고 해놓고 안 울잖아. 나 안 우는 거 아니야. 안 우는 척 하는 거지. 지은호가 웃었어요. 이 집은 참 이상하게도 진짜 웃지 않아도 웃긴 이야기가 많았어요. 피가 어디서 바뀌었는지, 누가 누구를 숨겼는지, 이게 다 드라마로 보면 눈물 쏙 빼는 포인트인데, 자기들이 직접 겪고 나니까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지? 싶어서요. 근데 지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누나,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뭔데? 그 집 아버지 있잖아. 박 회장. 응.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을까? 뭐가? 자기 부인이 딸 살리려고 옛날 남자까지 불러냈다는데. 남자 입장에서 그거 되게 복잡할 것 같거든. 겉으로는 그래 잘했다 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막 여기저기 긁히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아. 그 집 아버지가 한 번은 터뜨릴 것 같아.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같은 거. 지은호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딸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다들 좀 참는 거지. 조금만 지나서 회복까지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그럼 왜 그땐 말 안 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사람은 가장 급한 걸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로 급했던 걸 그제서야 말하니까요. 정말로 그 예상은 며칠 안 가서 맞아떨어졌어요. 수술이 끝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영나가 병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박진석이 혼자 찾아왔어요. 그동안은 늘 엄마랑 같이 와서 안부만 묻고 갔는데 그날은 혼자였어요. 들어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곤란한 얘기 하나 해도 되겠냐? 영나는 표정을 읽고 바로 알았어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웃으면서 받았어요. 아빠도 이제 와서 좀 섭섭한 거 생겼죠? 섭섭까지는 아니고. 맞잖아요. 엄마가 말 안 한 거. 박진석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몰라도 됐던 얘기였어. 그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다. 저도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엄마 그 사람 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내가 아프니까 그 사람을 다시 찾은 거지. 내가 안 아팠으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 둘만 아는 사람이었겠지. 그래도 아빠는 기분 나빴죠. 기분 나빴다기보단 자존심이 좀 긁혔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왔다. 앞으로는 이런 거 숨기지 말자. 엄마한테도 말해요. 내 엄마는 벌써 알아듣더라. 영나는 그 말이 한편으론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집 아이 아버지다라는 자리가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 아주 잠깐이라도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까요. 근데 그 그림자를 들인 이유가 우리 딸 살리려고였으니 그걸 또 막아버릴 수도 없고 제일 애매하고 제일 아픈 자리를 아빠가 떠안고 있는 거였어요. 아빠, 제가 나중에 이 얘기 어디 가서 막 떠들고 다니진 않을게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라. 내 얘기니까. 아니요. 제 얘기이기도 하고 엄마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다고 해서 다 말하면 엄마도 다시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 내가 몸 다 낫고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 그때까지는 아빠 체면 지켜줄게요. 고맙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이 대화는 짧았는데도 되게 단단했어요. 이 대화 하나로 시청자는 아, 이 집 남편도 이해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고 동시에 그래도 남자는 남자라서 상처가 나긴 했구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감정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드라마가 힘이 있어져요. 어느 한쪽만 착하거나 어느 한쪽만 악하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이 와중에도 재단 쪽 기록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건 고성이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요. 한번 그날 두 아이가 있었다는 게 내부로 들어가면 전산팀이, 비서실이, 법무팀이, 담당 의사가 순차적으로 보게 돼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뜻밖의 이름들이 하나둘 올라왔어요. 그날 원무과에 있던 간호보조 어씨, 기억이 희미하나 2명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 해당 날짜에 위탁 서류 접수된 다른 가정 일건 확인. 딴 아이 성별 표기 누락. 이런 문서들이요. 이걸 처음 받아본 사람은 박성재였는데 보고서 읽다가 순간 멈췄어요. 아이 성별 표기 누락. 이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방에 있었던 애들이 전부 여자애였다고 하면 이번 얘기랑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성별이 누락된 문서가 있다는 건 그날 같은 시간대에 또 하나의 아이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락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전사나 이전 문서에서 이런 누락이 나왔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적지 않았거나 적긴 했는데 스캔 과정에서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성재는 그걸 들고 바로 엄마 방으로 갔어요. 엄마 이거 봤어요? 뭔데? 성별이 빠졌대요. 그날 서류 하나에. 고성이가 종이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아, 이것까지 나왔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재단에 있던 수녀가 한 번 말하긴 했어요. 아기 하나 기록이 지워졌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정말인지는 나도 몰랐지. 그때는 그냥 겁만 났거든. 그럼 이건 그날 우리가 들고 나온 애 말고도 다른 집이 하나 더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은 지금까지 조용했잖아요. 그 집은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럼 이제 알겠네요. 그래서 내가 빨리 우리 집 정리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튀어나오는 사람들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알아낼 테니까. 이 대화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있어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 예전처럼 병원 기록을 서랍에 넣어두고 열쇠만 꽉 잠가두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누구든 전화 한 통만 하면 정식으로 공문만 보내면 필요하다면 법원 통해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실수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자기 얘기를 먼저 다듬어 놓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소식은 곧 정순이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날 애가 하나 더 있었을 수 있다더라. 이 말을 들은 정순이는 잠깐 멍했어요. 그날 자기 손에 들려있던 아기 얼굴이 너무 선명해서 하나 더 있었다는 말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날 병원 복도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눈은 계속 내리고 간호사는 모자라서 뛰어다니고 위탁 나온 사람들, 친부모들, 서류 쓰는 사람들 다 섞여 있었잖아요. 그때 실수 하나가 났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순이는 아주 오래간만에 그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저 몇 년도 몇 월에 아이 데리고 나왔던 사람인데요. 아, 네 어머니.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관련된 문의가 요즘 많으신가요? 네. 최근에 그때 날짜로 문의하신 분이 한 분 더 있거든요. 혹시 같은 건이신가 해서요. 같은 건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기가 2명이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 그 얘기시구나. 직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만큼 내부에서 이미 이 날짜가 이슈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순이는 이 대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또 누가 있었을까? 그 사람도 우리처럼 평생 그날 생각했을까? 아니면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 그날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 같아서 정순이는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우리도 그날 얘기 정리해놓자. 정리요? 글로.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건지,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그날 눈이 얼마나 왔는지. 나중에 또 누가 그날 나도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보여줘야지. 그거 엄마도 다시 생각나서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헷갈려. 그때도 헷갈려서 지금 이 난리잖아. 이 장면은 사실 되게 잔잔한데 엄청 중요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는 드라마 안에서만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날 애가 둘이었다가 아니라 그날 나는 몇 시에 가서 어떤 옷을 입은 아이를 안고 나왔다까지 적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다른 가족들과의 충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죠. 우리는 이랬다고 먼저 내놓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는 이랬다고 내놓게 되니까요. 그 시각 한도연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생이 수술 참여를 했고 그 경위가 집안 어른들 사이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우리 집 쪽 아기였던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쪽 여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때 그걸 몰랐다는 게 되는 거냐? 그때는 서로 깔끔하게 정리한 줄 알았지. 근데 그 병원에서 오히려 섞어버린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줄을 찾은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도와주면 되는 거네. 근데 이 얘기는 집 밖으로는 말하지 마라. 그쪽 집 사정이 복잡해서. 그 집 남편 모르냐? 이제는 알았대. 그럼 됐네. 이 대화를 보면 사실 이쪽 집안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다. 섞였다고 하니 다시 보자. 집 밖에는 말하지 말자.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특정 집안의 문제라기보다 그 시대에 아이를 위탁하고 데려가던 방식 전체의 문제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의외의 결과를 하나 내놨어요. 그날 성별이 누락된 아이의 혈액 샘플이 하나 남아 있었고 그게 지금과 맞는지 검사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어느 집과도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부분 일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분 일치라는 건 그날 왔다 간 사람들 중 적어도 2 이상이 같은 혈통에서 파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날 그 병원에 비슷한 피를 가진 집안들이 동시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전달되자 박성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점점 미궁으로 가네. 고성이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정리하자고 했잖아.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꼬여. 엄마, 그때 엄마가 정리했어도요. 병원 기록이 이 모양이면 오늘처럼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아니에요. 요즘은 다 나와요. 다 찾아요. 내가 회사에서 보잖아요. 20년 전 기사도 다 끌어올리는데 사람 기록이라고 못 끌어올리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들어오는 만큼만 듣고 우리 얘기는 우리 얘기대로 하고 남 얘기는 남 얘기대로 두는 수밖에 없죠. 전부 다 한 집으로 묶으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엉망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기도 했어요. 모든 걸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그날 그 방에 있던 애가 넷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이름표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두 집이 섞였을 수도 있고 세 집이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풀어내려고 하면 마음만 더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라는 선을 그어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니까 처음에 영나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라요. 인생에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을 수 없거든. 이 말은 처음에는 이 시기 너무 타이밍 좋게 맞아서 이상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다른 뜻으로도 들려요. 사람 인생은 이렇게 완벽하게 한 줄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는 그걸 한 줄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집, 이 이름은 이 사람. 이렇게 해요. 그게 지금 와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 사람들이 다 불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불행했던 건 숨기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엄마가 누굴 만나는지 몰라서 딸이 엄마가 바람나나 봐 하고 오해하던 때. 아들이 엄마 이건 순서가 틀렸어요 하고 일으켜 세우던 때. 남편이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안 엮는 게 좋겠어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던 때. 그때가 훨씬 더 찝찝하고 불안했어요. 지금은요? 전부 다 알았잖아요. 딸은 엄마가 지키려던 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 아들은 엄마가 왜 나한텐 말 안 했는지를 알았고, 남편은 그래도 결국 이 집이 먼저였네를 알았고, 바깥집 딸인 지은호도 그날 그 방에 있던 애들은 다 같은 바람을 맞았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남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때 우리가 무서웠다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정순이가 가게에서 일을 다 끝내고 난 뒤 혼잣말을 했대요. 그날 그렇게 눈이 오더니 결국 이렇게 비로 내려오네. 그 말엔 여러 겹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얼어붙었던 기록이 이제 녹는다는 뜻도 있고, 그날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제 흘러내린다는 뜻도 있고, 그날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된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은 아마 언젠가 이 드라마 안에서 또 다른 그날이 등장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지키려던 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알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과 서류와 기억을 흔들어야 했다는 걸. 그걸 한번 알아버린 사람은 다음번에도 숨기지 않을 테니까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